예, 오늘은 한국 의학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의학사인데요. 그냥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위주가 아니라 어,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들어왔을 당시에 우리가 겪었을 어떤 혼돈 또는 경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학의 문화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 몸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서양 의학이 들어왔을 당시, 또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그것이 일본의 침략과 겹쳐 있죠. 열강들이 들어오고 미국의 의학도 들어오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그런 야욕이 불타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원래 전통의학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서양의학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이용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몸을 통해 본 동서의학입니다. 한국인의 몸이 바라본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본 거죠. 몸을 통해서 봤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객체로만 보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몸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한국인의 몸이 주체가 돼서 의학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또 동시에 그 의학을 객체화해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본 거라고 하는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시각이겠죠. 몸이라는 것은 그냥 객체적 대상이라고 생각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몸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 당시의 의학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 차례는요, 경계와 구분해서 나눔과 섞임으로 그래서 동서의학을 나눠서 그거를 따로 대상화해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경험했던 당시 조선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바라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객관적으로 그 당시의 의료 상황, 그 다음에 조선인들의 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시선이죠, 이거는. 아까 몸의 시선이죠. 몸에 대한 시선은 몸을 객체화한 거죠. 그래서 서양의 해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서양의 시각으로 바라본 몸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아온 몸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가 하는 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몸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경계와 구분인데요. 경계 구분에서 나눔과 섞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양의 의학, 서양의 의학 따로 딱 구분되어 있죠. 우리 학교도 대학이 따로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종류의 의과대학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학교 치과대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인데, 의과대학만 하신다면 의과대학이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근데 이제 여기 이름이 그렇죠. 서양의학은 그냥 의과대학인데 우리 동양 전통의학은 한의과대학 저부터요. 그래서 서양의학이 보편이고 한의학이 특수가 돼 버렸죠. 이거는 이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반대였던 것이죠. 그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은 1900년 그 구한 말이죠. 구한 말에 의사라고 하는 말이 생깁니다. 이사는 선비사자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승사자와 다릅니다. 이 의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의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석영 선생이 초대 교장인데, 지석영 선생은 서양의학을 공부한 바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전통 의사인데, 이 의사입니다. 사가 붙었고, 일제가 들어와서 이제 1913년에 의사규칙, 의생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의사, 스승사자로 쓴 사가 되고, 전통의사들은 그냥 의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일제는, 이 동양 전통의학을 도태시킬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 신분을 차이를 둬서 서양의학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몸에 대한 시선과 몸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몸에 대한 시선만이 이 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선을 가진 주체가 또 역시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몸의 시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설킨 재규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 몸에 대한 시선이라고 그러면 보통 서양의학의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시선이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심신이온론에 근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 시선에 의하면 경계를 분명히 해야만 그 내용이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과 서를 뚜렷이 구분하고 아와 비와 우리 신채호 선생님 얘기입니다만 나와 나 아닌 자를 구분하죠. 그러니까 나가 중심인 거예요. 여기 중심은 나죠. 나. 아죠. 나가 중심이고. 따라서 이런 자신들의 시선은 과학이고 그렇지 않은 동양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유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어떤 허령한 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아주 순수한 관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렇게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의 시선이라고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본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같지 않겠죠.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내 몸은 그렇지 않을 때와 달리 반응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삶의 경험이 중심이 된 것이 몸의 시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억제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허령한 관념으로 그걸 억누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화된 종합적 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몸과 의학의 만남이다. 당시 19세기 당시에 한국인의 몸, 조선인의 몸과 서양의학, 동양의학은 어떻게 만났을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한국인의 몸을 먼저 살펴보고 한의학의 몸, 서양의학의 몸을 각각 살펴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런 것들을 이제 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개항기 의료 상황과 몸의 경험인데요. 개항 이전 조선의 의료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들어온 게 19세기 미국의 의료. 우리나라 너무나 잘 알려진 알렌이라는 선교사죠. 알렌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제중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을 최초의 그 서양 의료기관을 개설하죠. 그래서 알렌의 의학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의료인데 이것은 또 서양의 의학이지만 또 그것과는 좀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었죠. 우선 19세기 서양의학을 살펴보십시다. 19세기 서양의학은 알렌의 의학이죠. 근데 이때 이제 살펴보면 이거 가지고 온 의학은 어떤 거냐 하면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이 기본에 깔려 있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니까요. 물론 의학의 기원은 뭐 기독교 문화와 관계없지만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거기 이제 주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의학의 이념에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17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발생한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과학적 의학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몸을 대상화해서 보는 그런 시선이 이 속에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기독교 문명을 오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우월지가 팽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비기독교 지역에 대해서는 그들을 선교의 대상 그러니까 우매한중을 각성시켜야 된다. 그런 한 기독교 우월주의, 기독교가 바로 문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메이지 일본의 의료는요. 우선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의 전통의학이죠. 전통의학은 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내경 위주의 내경이라고 하죠. 내경과 상한이 있으면 내경 위주의 의학. 그러니까 서양의학으로 말하자면 내과 위주죠. 외과나 경험방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에 근거한 내경 위주의 의학을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이제 동의보감 가면 다 섞여 있지만요. 일본은 주로 경험방 위주였다는 거죠. 중국 의학을 받아들였어도 조선은 주로 이제 이론 중심의 의학이었다면 일본은 주로 경험방 위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방파 그래갖고 예전에 처방들을 익히는 그런 것들이 위주였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18세기경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데지마라고 하는 섬에 이제 그 자기들 살죠. 거기서 이제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해부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조선과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해부학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해부학을 받아들여서 서양화돼 가는 거죠.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이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위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염병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도구적 의학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에서는 유교적 도덕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도교적 자연.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에 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교가 정치적 이념이었고, 도교는 뭐 조선시대 들어서 억압을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죠. 자연을 바라볼 때는 도교적 관점에서 보고, 인간을 바라볼 때는 유교적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천인합일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의학적 실천에 있어서는 내과가 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외과도 일부, 이제 외과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치종이라고 그랬죠. 외과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뭐 칼로 째고 장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기 치료하는 정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주류는 아니었고요. 주로 내경 위주의 또는 처방 위주의 뭐 침, 뜸, 뭐 탕약 이런 것을 주로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연을 보면 그 유교가 지도 이념이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무속이 그 대중의 의식을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불교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의학은 사회의학이라고보다 개인의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궁궐에 있었던 뭐 내의원 이런 거는 왕가를 돌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민중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기계적 과학이었죠. 그다음에 역시 개인적이었고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과는 경험의학과 생물의학이 이제 19세기 같은 경우에 생물의학이 발달했지만 사실 이것이 실제 임상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과를 했을 때는 물론 그런 이론은 발전했지만 주로 경험에 근거한 그런 것이었고, 이제 저서에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의 토대를 둔 의학이 저서에 싹트기 시작했던 거고, 외과는 그것과 관계없이 해부학을 비롯해서 마취, 소독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내과 외과는 전통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외과는 사실 그 천대받는 직업이었지만 이때 해부학과 마취와 소독이 발전되면서 외과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개인의학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절충적 대안의학. 여기 이렇게 또 이런 정통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통 의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살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고, 또 굉장히 끔찍한 치료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안은 얼터너티브 메디신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들이 생겨서 20세기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이론이 발달했지만 한쪽에서는 이것을 절충적으로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유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본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계적 의학을 받아들였고, 또 아까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다시피 사회적 의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서양 의학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도 역시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학적 실천에서는 내과는 주로 전통 중국에서 발달한 전통 상한의학, 뭐 고방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서양의학의 이제 의학이 생물의학이 들어갔고요. 외과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양의 해부학, 마취, 소독 이런 것이 발전됩니다. 그리고 미국
이나 조선이 개인의학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사회의학, 위생의학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뭐 그다음에 격리, 뭐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이런 국가가 나서서 특히 경찰이 나서서 경찰 위생이라고 그러죠. 경찰이 위생을 담당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획일적 실천이죠. 개인들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몸에 대한 시선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몸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자연인 거죠. 그죠? 우리 몸도 자연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이 자연에 속하죠.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나서 자라는 동안에, 부모나 가정 또는, 그 사회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면서 동시에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컬처럴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컬처럴. 우리는 바이오 컬처럴 빙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험이죠, 경험. 우리는 몸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죠? 몸이 아플 때, 또는 뭐 깜짝 놀랐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게 되죠. 우리 몸은 경험입니다.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며 동시에 현상이다, 경험이다. 그다음에 자연에서 우리의 몸을 보자는 거죠. 이것은 동양과 서양과 차이가 나는데 서양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과와 외과로 나눠졌던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연도 이성적으로 판단된 자연, 그 다음에 경험적 자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혁명 이후에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된 자연, 이 우주는 뭐예요? 어떤 그 수학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 자연이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경험을 하는, 그 속에서 어떤 몸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주관적 경험이기도 하죠. 그런, 객관적 자연과, 주관적 자연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동양에서는 내경과 상한의 전통이, 내과 외과 전통에 굳이 비교한다면 내경과 상한이라는 전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 자연 또는 몸적 자연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몸적 자연. 몸의 경험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같은 어떤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 이런 것들이 비교적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보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의학에서도 수양의 전통이 깊죠. 수양. 내 몸을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몸을 치료하잖아요. 서양에서는 몸을 치료하지만 동양에서 몸의 수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죠. 그래서 동의보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려면 내가 몸을 닦아야 된다. 수신이라고 해요. 수신, 몸을 닦는다. 그래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교과서를 보게 되면 거기 수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 체육 같은 건데 체육이라고 할 때하고 많이 의미가 다르죠. 체육은 고기 덩어리를 뭡니까? 육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신은 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긴 도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과 체육이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자, 문화로서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사치액 써서 봤죠. 그래서 이 멜랑꼴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흑담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가지 체액 중에서 멜랑꼴이가 많다. 그러니까 흑담즙이 많다 그러면 뭐예요? 우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도 우리 언어 속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로서의 몸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따로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의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사실이었죠. 근데 그것이 언어 속에 녹아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 보게 되면은 어디 깜짝 놀랐을 때 우리 간이 콩알 만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디 깜짝 놀랐을 때는 간담이 서늘하다, 무섭다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결국 뭐냐? 음양오행에 의한 오장육부가 어떤 심적인 현상까지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그리고 조선의 몸이 만나서 문화적 주체와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의 표현인 의학적 시선들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전통적으로 동양의학적 몸을 살아왔지만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상으로서의 존재인데요. 이거 철학적 얘기입니다만 세계의 존재,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한 얘기죠. 우리는 세계를 향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계 속에서 그냥 동떨어진 그런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도 나 살아가야 되니까 내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향한 존재다. 세계의 존재다. 동시에 한편으로 공간적 실체이기도 하죠. 내 몸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공의 장이다.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문제도 참 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 몸이라는 것은 공간이 동시에 시간이죠. 자라고 경험하고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동시에 우리는 개인이 고립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호 주체적입니다. 인터서브젝티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것만 갖고 존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이의 존재다. 사이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도 뭐예요? 공간,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인간, 그죠? 사람 사이예요. 사람 사이. 그 인간이라는 건 사람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의 존재다. 상호 주체적이다. 사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것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들의 갈등과 섞임입니다. 육체 공간, 사회 공간, 도덕 공간 이렇게 세 개 나눠봤어요. 육체 공간, 이거는 우리 진짜 그야말로 고깃덩어리에서의 몸이죠. 그 다음에 사회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몸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도덕 공간 이렇게 세 가지를 봤어요. 육체 공간은 그 서양의학을 처음 들여온 알렌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정변에서 자상을 입은 민영익이라고 하는 고관 대작의 몸을 치료한 자상, 그 칼에 찔린 여러 군데 찔렸다 그러죠. 그것을 치료해서 낫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도 그렇고 대원군도 그렇고 알렌을 불러서 진찰시켰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육체 공간이라고 하죠. 사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당시 생각을 생각해 보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옥균이라는 분이 1880년 치도양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것은 치도, 이건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오물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3일 채널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런 사회 공간을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1894년에 호열자병 소독 규칙이라는 것을 대한제국 정부가 발표합니다. 이 호열자라는 것은 콜레라예요. 콜레라를 위한 소독 규칙, 소독을 하는 규칙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미 일제 이전에 대한제국 때 이미 이런 유생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죠. 일제가 조선에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 논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편 쪽의 학자들은 이런 사례들을 들고 조선이 이미 이러한 선진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덕 공간인데요. 이제 이것은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집니다. 상투를 다 잘라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면서 고정 임금이 스스로 머리칼을 자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대단히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신제가 그게 아니라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그래서 우리 다 어머니 거다. 부모의 것이다라고 해서 그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그런 전통이 아주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그거를 자르라니 하루아침에 자르라니 이거 어마어마한 그 트라우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도덕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몸, 상투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도덕적인 그런 공간을 침해받는 그런 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시선이고요. 몸의 시선을 바라보기 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체현된 것이고 경험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 역사적 경험, 또 생물학적 경험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내 몸속에 담겨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뇌 세포에, 우리의 면역계에
뭐 이런데 어떤 패턴의 형식으로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경험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몸에 대한 시선은 경계와 구별을 하는 거죠. 몸에 대한이니까요. 몸을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몸의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누고 구별해서 그것을 따로따로 파악한 다음에 그걸 합해서 보는 그런 이제 과학적 시선이 되겠죠. 몸의 시선은 나눔과 뒤섞임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선이 있는 것이죠.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몸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쪼갠다는 게 아니라 쉐어링의 뜻입니다. 서로 나누고 또 뒤섞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라는 매개를 통과한 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5세기 의방유치라고 하는 세종 때에 나온 책이죠. 의학 책입니다. 보면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참 우스꽝스럽죠. 폐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이런 귀신들을 같이 그려놔요. 귀신들. 이게 이제 무슨 거냐면 이 귀신들 그린다는 얘기는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 속에서 이런 폐에는 이런 귀신들이 산다. 심장에는 이런 귀신들이 산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지만 말이죠. 또 여기에 이제 주역의 괴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체계를 갖춘 그런 의학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 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00년 1613년인가요? 동의보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의서로 꼽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 몸이 표시되는 방식이 우스꽝스럽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우선 사지가 없고 내장들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도 간신비폐신이 있습니다만 이쪽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하지만 해부학적 시선에서 바라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겁니다. 이게 17세기의 이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오면 중국을 통해서 이런 서양의 의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서양의 해부학책을 번역한 거, 중국말로 번역한 거를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해부학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해부도가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간, 위생에서 양생으로 해요. 위생에서 양생으로. 양생에서 위생으로죠. 양생이라고 그러는 건 뭡니까? 양은 북돋는다는 거, 생을 북돋는 거예요. 위생은 생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돋는 것과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의 역사에서 얘기했을 때 양생이라고 그러면 히게이아라고 하는 신이죠. 히게이아 신이고 위생은 아마 아스클레피우스 신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생을 주로 했었던 것이 위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19세기에 민간에서 시행되던 그런 그 치유 방법들이죠. 뭐 한의사를 부르기도 하지만 뭐 구술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민간에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치료를 했고 또 이러한 부적을 붙이기도 했죠. 지금은 이 부적은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 질병의 원인, 이 세균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험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것이죠. 그다음에 일제가 들어오면서 경찰 위생이라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이 주민들의 몸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위압적인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억압과 함께 들어왔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피병원이라고 해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격리시켜서 수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산악지에서 이렇게 움막을 파고 살도록 하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경찰이 와서 지키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위생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뭐 이런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요. 정확히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상투를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유행하면서 도덕적인 어떤 위기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발소 광고도 나오고요. 그죠? 이제 이발소, 이게 단발령이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서 살해되잖아요. 그 살해된 장소입니다. 이것은 국모의 살해라고 하는 엄청난, 국모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도덕적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조선인이 받았을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도덕적 충격이죠. 명성황후의 몸은 개인의 어떤 생물학적 몸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민중들은 에게는 어마어마한 도덕적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병이 일어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고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몸은 어떤 도덕적 공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죠. 개항기 한국 의료를 보면요, 이렇게 왼쪽은 이제 조선의 이제 상황이고 오른쪽은 서양의 사례입니다. 서양에서는 1816년 청진기에 만들어지고 46년 전신마취,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제멜바이스의 손 씻기 뭐 이렇게 쭉 발달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1836년에 기측치이라고 하는 서양치 의학이 들어오고 또 뭐 신기체험이고 이제 다시 최한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써서 서양 의학을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미 뭐 소독이 이미 일반화되고 파스텔가 뭐 저온 멸균법을 만들고 뭐 하수도를 설치하고 뭐 탄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서양 의학을 소개하는 단계에서 와서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건 사료가 많지 않습니다만 1877년 부산의 재생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 민간 서양 의료기관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일본인들이 한정돼 있었지만요. 그래서 재생의원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1879년에 지석영 선생이 우두를 도입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의원들이 생겨지고요. 아까 말했던 치도양론 위생이 들어오고 갑신정변이 생깁니다. 이때 이미 서양에서는 탄저 백신까지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85년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아까는 부산 재생은 이건 그러니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거였다면 1885년에 생겼던 제중원은 왕립 의료기관이죠. 왕에 의해 설립되고 알렌이라고 하는 서양 의사가 운영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의학교가 생기고 뭐 갑신정변이 생기죠. 앞에 이거 잘못 썼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부학교가 생기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석영 선생의 초대 교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900년대 의사규칙, 동양의사죠. 그 다음에 대한의원이 생겨지고, 뭐 이런 게 생기고, 한의학 부흥론쟁이 1934년대 생기고, 서양에서는, 벌써 이미 결핵균을 발견했죠. 1880년대에 결핵균, 콜레라균, 그 다음에 이제, 파고사이토시스, 식균작용이 발견됐고, 1895년에 엑스레이가 이미 나왔어요. 아스피린 나오고 설포나마이드 나오고 살바르산 매독치료제 그다음에 1940년대 페니실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뒤쳐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의학적인 면에서 또는 치료 기술적인 면에서는 서양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서양의학을 그렇게 발전시켜 왔지만 한 100여 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그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땠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한의학이 닥친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몰라도 된다, 또는 심지어는 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학문, 나하고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